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그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좀 다르게 인류 복지에 기여한 분들, 이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또 덕성,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 주인공은 바로 1971년도 노벨 물리학상 단독 수상자 데니스 가보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빛으로 세상을 정말 새롭게 보게 만들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인데요. 빛으로 3차원을 열다. 데니스 가보르의 위대한 발견. 이 197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니스 가보르. 그가 발명한 홀로그래피라는 게 빛의 위상하고 진폭 정보를 다 기록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네, 진짜 사물이 그냥 공간에 막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사진이랑 다른 점인데 보통 사진은 빛의 세기, 그러니까 진폭 정보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홀로그래피는 그 빛의 위상 정보까지 담는다는 게 핵심이죠. 아, 위상 정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빛을 일종의 물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은 그 물결의 높낮이, 이게 진폭인데 이것만 기록하는 거고요. 홀로그래피는 그 물결이 언제 가장 높고 또 언제 가장 낮은지 그 출렁이는 타이밍, 이게 바로 위상이거든요. 이 정보까지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하, 타이밍 정보. 네, 이 정보가 있어야만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오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정말 실물처럼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그렇군요. 타이밍까지 잡아야 진짜처럼.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1947년. 이때는 레이저가 없었잖아요. 네, 그 점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그 전자현미경 해상도를 어떻게 좀 개선해볼까 연구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빛이 서로 만나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 이걸 간섭이라고 하잖아요. 네, 간섭 현상. 네. 이 간섭 무늬를 이용해서 빛의 파동 정보 전체, 그러니까 파면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 자체를 기록했다가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제 파면 재구성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보여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와, 복사해서 다시 보여준다.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이걸 완벽하게 구현할 만한 그 아주 깨끗한 빛, 즉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시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레이저 기술이랑 만나면서 3D 영상 기술에 정말 중요한 초석이 된 거죠. 이야, 미래를 내다본 거네요, 정말.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소년, 과학자를 꿈꾸다. 이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1900년에 부다페스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남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그냥 궁금해하는 걸 넘어서 집 창고에다가 작은 실험실까지 만들고 전기 실험, 과학 실험 이런 걸 직접 해봤다고 하거든요. 와, 창고에 실험실을요?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이 정말 인류 진보에 기여해야 하는구나 이런 신념을 키웠다고 해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도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과학자 이미지가 강한데. 네. 그 당시 부다페스트가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과학이랑 예술이 이렇게 융합되는 걸 자연스럽게 경험했고 이게 나중에 홀로그래피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예술로까지 보는 그런 독특한 시각의 뿌리가 되었다고들 분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죠. 유럽 학문의 심장부에서 길을 찾다. 베를린과 런던의 시간. 황거리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공부를 하셨군요. 베를린 기술대학. 그때가 정말 대단한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뭐 아인슈타인, 프랑크 이런 최고의 과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이론이랑 실험의 균형을 제대로 배운 거죠. 특히 박사학위 연구가 전자빔이랑 광학 측정 기술에 관한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홀로그래피 발명의 어떤 지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또 역사의 격동기라서 1933년에는 나치즘을 피해서 런던으로 이주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그 브리티시 톰슨 휴스턴 연구소에서 일하게 돼요. 여기서 전자광학이나 레이더 같은 좀 더 실용적인 기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 실용적인 연구? 네.
이때 파동의 위상 정보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나중에 홀로그래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쌓은 그 탄탄한 이론적 기반이랑 런던에서의 실용적인 연구 경험이 딱 결합된 거죠. 아, 이론과 실용의 만남이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20세기 중반, 전자공학과 광학의 혁명적 흐름 속으로 이 가보로가 활동했던 시기가 정말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때였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전자공학, 광학, 또 양자물리학 이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꺼지던 시기였어요. 또 양자혁명 이후에 빛이 파동이면서도 동시에 입자라는 그 이중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전자현미경 같은 기존 기술들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위상정보 손실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2차원적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아, 그래서 입체감이 없었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보르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상정보까지 다 잡아서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볼 수 있을까? 이 시기에 산업계와 과학계의 이런 요구,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등장하는 레이저 기술이 결국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홀로그래피의 시작, 한계를 돌파하려는 발상의 순간. 드디어 1947년 홀로그래피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그 순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왜 이렇게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출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빛이든 전자빔이든 파동의 세기, 그러니까 진폭 정보만으로는 절대 입체감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위상 정보까지 전부 기록하자. 그래서 파동의 모습 전체, 즉 파면을 재현해내자. 이런 정말 혁신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와.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심지어 어떤 자료에는 그가 남긴 노트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빛은 관찰 도구를 넘어서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깊이까지 느껴지네요. 네, 정말 3차원 현실 자체를 빛으로 붙잡아서 저장하고 다시 보여주려는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했을 텐데도 미래를 이렇게 내다본 통찰력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홀로그래피의 원리와 실험, 그 끈질긴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 원리가 빛의 세기, 그러니까 진폭이랑 그 파동의 위치 정보, 위상, 이걸 동시에 기록하는 거래요. 네, 맞아요. 참조광이라는 기준빛이랑 물체에서 반사된 빛, 이 두 개가 만나서 만드는 그 간섭 무늬, 이걸 필름에 딱 새기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던 건가요? 기존 사진이랑은 뭐가 달랐던 거죠? 아, 기존 사진은 그냥 빛이 얼마나 세냐 이것만 기록했잖아요. 근데 홀로그래피는 파동의 위상 정보까지 잡아요. 그래서 말투대로 빛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파면 전체를 3차원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네요. 네, 근본적으로 달랐죠. 근데요, 1947년이면 레이저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레이저 없었죠. 그럼 가보르는 뭘로 실험했어요? 아크램프랑 필터로 했다고요? 네, 그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좀 흐릿하고 노이즈도 많고 그랬다고 해요. 아, 선명한 3차원 이미지는 어려웠겠네요. 그래도 포기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환경이 진짜 안 좋았는데도 이론을 세우고 계속 실험 기술을 쌓아갔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레이저 딱 나왔을 때 홀로그래피가 확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죠. 1950년도에도 계속 연구를 하셨군요. 마이크로파나 전자빔 실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3D 기술이 아니라 뭐랄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 탐색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일곱 번째, 노벨상으로 인정받은 과학적 의의입니다. 네,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인데요. 이게 단순히 3D 사진 기술이라서 받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보다는 빛의 파동 정보 전체, 그러니까 위상까지 포함해서 이걸 붙잡아서 다시 보여줬다는 거. 이 정보 저장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 파동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이걸 증명한 거군요. 네. 그러면서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그 이중성 연구 있잖아요.
이걸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응용 단계로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죠. 와, 그럼 다른 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물론이죠. 원자 구조 연구라던가 아니면 아주 미세한 거 측정하는 정밀 계측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학적으로도 가치가 엄청났겠어요. 뭐랄까, 직접 만지지 않고도 막 미세한 변화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네, 비접촉식으로 그것도 아주 고해상도로 측정이 가능해지니까요. 항공우주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였죠. 그렇군요. 정보 자체를 입체적으로 저장하고 복원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또 중요했군요.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광학 데이터 저장 기술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 거니까요. 자, 원리랑 과학적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죠. 8번째, 홀로그래피가 바꾼 세상. 산업과 일상 속 응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산업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 계측 분야에서 많이 쓰였고요. 특히 보안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보안이라면요? 아, 그거요. 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나 여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붙어있는 반짝이는 홀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바로 가보르의 발명 덕분입니다. 이게 복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조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죠. 아하, 그게 홀로그래피 기술이었군요. 맨날 보면서도 몰랐네요. 예술 쪽은요? 예술이나 문화 쪽에서도 중요하죠. 마치 허공에 이미지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함 때문에요. 몰입형 예술의 어떤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요즘 홀로그램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박물관에서도 쓰이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 쪽에서도요. 정보 밀도를 높이는 그 원리가 대용량 저장 기술의 기초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VR, AR, XR 이런 실감 미디어 기술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정보 처리 방식의 혁신이 정말 여러 분야로 퍼져나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왔는데 발표 당시 평가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9번째, 1971년 당시의 평가와 논란입니다. 노벨상 받을 때 다들 막 환영만 했던 건 아니라고요. 네, 뭐랄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약간의 논란도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었죠? 핵심은 이거였죠. 가보르가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건 맞는데 실제로 레이저를 써서 선명한 홀로그램을 구현한 사람들은 1960년대 에멧 리스랑 유리스 엄릭스였거든요. 아, 그럼 공로자가 더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과학계 일각에서는 공동 수상이 맞지 않았나? 혹은 수상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었군요. 대중들 반응은 어땠어요? 대중들은 빛으로 3차원 세계를 만든 마법사다. 이런 식으로 엄청 호의적이었어요.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죠. 하긴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산업계에서는 좀 의견이 갈렸어요. 이거 아주 실험실 수준 기술 아니냐?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쪽도 있었고, 아니다, 이건 혁신적인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쪽도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노벨상 수상 이후에 가보르 박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10번째, 노벨상 이후 가보르의 학문적 여정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홀로그래피 연구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버르는 홀로그래피라는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정보 이론이나 신경과학, 심지어 에너지 기술까지 관심을 넓혔습니다. 와, 분야를 엄청 넓히셨네요. 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정보 저장의 미래 같은 걸 연구했고요. 심지어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걸 물리학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어요.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셨네요. 국제적인 활동도 하셨다고요? 네, 유네스코 자문활동이라던가 개발도상국 기술교육 지원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꽤 힘쓰셨습니다. 연구실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었죠. 노년기에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셨다고요? 네, 그 당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지속 가능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연구 같은 데 투자하기도 했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과학자는 발견에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말을 평생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인간 데니스 가보로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네, 동료들 사이에서는요. 과학을 예술처럼 사랑한 인간, 이렇게 동했대요. 아, 과학을 예술처럼요? 네, 연구실 안팎에서 보면 늘 호기심 많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하죠. 가보로한테 과학은 그냥 지식 쌓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라. 네, 그러니까 빛의 간섭이나 위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법. 이걸 또 인간의 인지나 예술하고 연결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연구할 때는 엄청 엄격해졌다면서요. 근데 또 인간적으로는 따뜻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실험 기록 같은 건 정말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뭐 근거 없는 추측 이런 건 절대 용납 안 했고요. 네. 근데 동시에 젊은 과학자들한테는 자기 아이디어나 연구 노트를 그냥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같이 토론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멘토였던 거죠. 실패는 괜찮지만 부정확함은 안 된다. 딱 그거죠. 실패는 과점으로 봤지만 부정확함은 용납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학, 전자공학, 뭐 신경과학, 예술까지 분야를 막 넘나들었어요. 지식의 경계를 허물려고 했던 거죠. 그게 과학의 본질은 결국 융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분이 겪었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런 고민도 깊었겠네요. 아, 맞습니다. 2번이나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진 그 파괴적인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는 그냥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윤리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활동을 하셨나요? 네, 뭐 교육봉사라던가 과학 외교 활동 같은 데도 꽤 적극적이셨고요. 그리고 예술을 워낙 사랑했으니까 홀로그래피도 단순 기술이 아니라 빛으로 그리는 새로운 예술. 이렇게 보면서 과학이랑 예술의 통합을 진짜 꿈꿨던 분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이셨네요. 그럼 이제 과학사 쪽으로 넘어가서 가보르의 홀로그래피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12번째, 20세기 과학사에서 가보르의 위치를 좀 짚어보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역시 빛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의 혁명가요? 네. 당시만 해도 약간은 거리가 있던 전자공학하고 과학, 이 두 분야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어붙인 독보적인 인물이죠. 홀로그래피는 그냥 3차원 이미지 보여주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파동 정보를 이용한 완전한 기록과 재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현대 광학이나 정보과학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이론과 실제 응용, 또 과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그런 다차원적인 과학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발견이 남긴 과학사적 가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파면 재구성 같은 개념은 사실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아, 네네. 첫째가 바로 그 파면 재구성, 웨이브 프론트 리컨스트럭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사진은 빛의 밝기, 그러니까 진폭만 기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홀로그래피는 빛의 위상 정보까지 담아낸다는 거예요. 위상이라는 게 빛의 파동들이 서로 어떻게 딱 정렬되어 있는지 그 타이밍 같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하, 타이밍 정보. 그렇죠. 이 보이지 않던 정보까지 기록함으로써 마치 원래 물체에서 반사된 그 빛의 물결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3차원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관찰과 기록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레이저 기술하고 만나면서 그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레이저 홀로그래피는 물론이고 우리가 쓰는 CD나 DVD 같은 광 데이터 저장 기술, 또 3D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XR, 확장 현실 기술까지요. 이런 수많은 후속 혁신의 씨앗이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뿌리가 깊네요. 그래서 가보르는 단순히 홀로그래피의 아버지, 이걸 넘어서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먼저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한 그런 비전 과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또 여러 분야를 넘나든 그의 융합적인 접근 방식은 과학 연구 방법론에도 새로운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고요. 1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홀로그래피 이후에 가보르는 또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가보르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단순히 3D 이미지 만드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정보 저장이나 처리, 심지어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로까지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인지 과정까지요. 네, 빛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전달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광디스크나 3D 메모리 같은 대용량 정보 저장 기술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과학 연구 도구로서의 가치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홀로그래피 기술 덕분에 물체에 직접 닿지 않고도 3차원 형태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비접촉 계측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 검사라든가 우주망원경 부품 검증처럼 아주 예민한 분야 있잖아요. 또 생명과학에서 미세구조 관찰 같은 데서 혁신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기술 개선이나 문화재 딥하게 검사, 산업 현장 품질 관리 같은 데도 폭넓게 기여하고 있고요.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 쪽에서는 미디어 아트의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또 오늘날 메타버스나 XR 같은 가상현실 기술의 시각적 토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분증이나 화폐에 들어가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 아시죠? 네, 알죠. 그것처럼 보안 산업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빛을 이용해서 지식과 현실을 새롭게 저장하고 재현하는 혁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가보르가 과학과 인류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과학이 단순히 기술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인식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 네, 홀로그래피는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능력을 준 셈이거든요. 일종의 시각적 혁명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빛의 위상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낸 것처럼요. 앞서 말씀하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도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과학자가 기술 개발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했어요. 말만이 아니라 실천도 하셨고요. 그렇죠. 과학이 예술이나 교육, 정보 공유 같은 좀 더 인간적인 가치에 기여하도록 노력했던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죠. 이런 철학은 기술이 인간 경험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게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XR,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가보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이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새로운 시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요. 과학적 혁신과 윤리적 성찰, 이 두 가지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데니스 가보르는 홀로그래피 발명을 통해 빛의 위상과 진폭을 모두 기록하고 재현하면서 3차원 영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공로로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의 연구는 과학계를 넘어서 산업, 예술, 보안, 정보기술 같은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나 XR 같은 현대 시각기술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보르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감과 또 예술적인 상상력을 결합해서 과학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하는 도구다라는 깊은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이 열어준 이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세대의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71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데니스 가보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인 1972년도 노벨 물리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존 바딘, 리온 쿠퍼, 존 로버트 슈리퍼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소크라테스 AI 학술호는 유튜브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